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우파 우리 동지 여러분, 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우리 공화당을 사랑하시고 또 자유우파를 지지하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역사 강의가 좀 쉬었었는데 오늘 또 다시 재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마다 5시에 역사 특강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10월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43주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11월 14일에는 탄신 105주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29일에는 우리 또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우리 국모 유경수 영부인의 79회 탄신을 맞이해서 10월 11월은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청년 시절의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제 첫 경기 우루과이에서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축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 참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또 해외 유학을 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한국팀을 대표해서 월드컵에서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청년들의 축구 수준보다도 너무 못해서 많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죠. 아시는 대로 문재인 종북좌파 5년 동안의 정치는 악정이었습니다. 악정. 온갖 악행과 악습과 악법을 만들어낸 그야말로 악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촛불, 거짓 촛불, 그리고 탄핵 쿠데타, 법치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투쟁을 했고 5년 동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악정과 싸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번에 우파 정권을 세웠지만 우파 정권이라고 들어섰는데 7개월 만에 또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퇴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마추어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조원진 당대표께서 YTN 뉴스킹에 나오셔서 또 그리고 매주 수요일 7시에 스픽스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정치에 대한 아주 또 탁월한 그러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원진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국가 운영,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벤투 감독이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 경영은 축구보다도 더 중요하죠. 국가는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또 국방안보 총체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경영의 능력, 운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그런 비전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또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원진 대표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의 악정에 투쟁한 그러한 정당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시하고 그래서 이번에 문화일보 전면 광고에
국가 운영 비전이라고 해서 8대 국정의 과제까지도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고, 이번에 또 김정은이가 어린 딸내미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 미사일 쇼를 벌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레짐 체인지, 김정은 체제를 이제 종식시키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빛과 행복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정책까지도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경영에 대한 그러한 비전과 또 구체적인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5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공화당은 지금 여야 양당으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탄핵 배신 세력은 탄핵 배신 세력대로 우리를 또 경계하고, 또 종북좌파는 종북좌파대로, 저도 정치 초년생입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에 함께하면서 조원진 대표님의 이 컨트롤 타워 역할, 여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과 또 파괴 공작과 또 내부적인 문제들과 여러 가지 있지만 조원진 대표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것을 정의와 진실의 방법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12년 동안의 그 의정 경험과 또 단순히 그 12년 동안의 국회의원을 그냥 지내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타워 정당을 새롭게 민초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지도자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시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축구가 이렇게 한순간에 세계적인 수준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축구 후진국,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시아에 그 우리 대표팀이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반전에 이기다가 후반전에 또 체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역전패 당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 선수들의 가장 강점이 올라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력뿐만 아니라 모든 실력이 이렇게 일치월장 성장하게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일제의 식민지와 그리고 6.25의 동족 상전과 그리고 소련과 중공 국제전쟁을 치른 그 폐허 위에서 이렇게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탁월한 국가 경영 능력, 국가 운영 능력,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추구했던 그런 역할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수없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오일 쇼크라든지 금융 문제라든지 또 시해 사건이라든지 암살 사건이라든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금 건국 대통령, 이 건국의 리더십 이승만 대통령과 또 한강 기적의 리더십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금 청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두 가지를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청년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20세부터 이제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쌓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주장의 역할을 하는데, 식민지 당시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정희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박정희라는 청년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고,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울 터인데, 그러면 국방안보가 중요하고 군대가 새로 생길 거기 때문에 선진 군사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교로 가도록 해가지고 박정희 청년이
23살에 늦은 나이에 만주 신경공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당시 19살 정도가 이제 입학을 하는데 고등학교 고급 중학교라고 그러죠. 5년제. 거기를 졸업하면 19살이 되기 때문에 그때 대개사관학교에 들어가는데 박정희 청년은 아시는 대로 23살에 뒤늦은 나이에 만주신경군경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유럽 무대에 가서 탁월한 한국 축구의 그 선수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일제 식민지 하에서 만주신경군관학교는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인, 또 일본인, 또 만주인, 또 중국인, 그리고 몽고인 이런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군인 엘리트를 만드는 양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런데 조선 청년이 바로 일본인과 또 중국인과 또 그 식민지에 나와 있는 일본 청년들과 또 몽고 청년들과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에서는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박정희 생도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식민지 지역의 청년들을 군인 엘리트로 만들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강문봉이라는 장군 아실 거예요. 이 강문봉이라는 바로 청년이 바로 만주 신경제일중학교, 만주에서는 제일 유명한 학교입니다. 거기에 수석으로 졸업해 가지고 이 다큐멘터리, 즉 박정희라고 하는 그 조선의 청년이 이 5개 민족과 당당히 경쟁해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 6살 후배거든요. 박정희 이 청년하고. 그래서 19살에 만주신경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수석을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강문봉 청년이었고, 그래서 인관을 했는데 인관을 하자마자 광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강문봉 청년은 곧바로 이제 월남해 가지고 군사영어학교라고 그러죠. 군영 1기 군사영어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당시 군영 1기가 한 11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군번을 가지고 이 군영 1기생들의 이제 논란이 많은데 뭐 성적 순이다, 영어 실력 순이다, 또 나이 순이다, 또 원서를 낸 순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강문명 청년이 놀랍게도 군번이 17번입니다. 백선엽 장군보다도 백인엽 장군보다도 앞선 그런 군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라고 하는 만주신경학교 수석 졸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친일파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일제 식민지 동북아시아의 최고 엘리트 청년이다.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의 군인 엘리트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뭐 연도가 다르고 해석이 각각 다른데 제가 정확하게 이 사진을 분석해 드리면 이 사진은 1953년도 12월 달에 이 사진의 중심의 인물은 최명신 대령입니다. 즉 24단장 제60연대장이었었는데 이제 제3군단이 새롭게 창설이 됩니다. 제3군단이 6.25 동란 당시에 특별히 현리전투에서 1951년도 5월달 현리전투에서 중공군의 집중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해체가 됐다가 다시금 이제 창설이 되는데 그때 이 3군단장으로 강문봉 준장이 이제 부임을 하고 그러면서 최고의 엘리트 장교인 24단 60연대장인 최명신 대령을 참모장으로 이제 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바로 최명신 장군의 이임식 사진입니다. 그게 이제 최명신 장군의 주인.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오른쪽에 첫 번째 분이
꽃을 달았죠. 이 꽃을 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빈입니다. 즉 최명신 장군을 도와주는 민간인 이 지인으로 이제 꽃을 달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최명신 대령입니다. 24단장 60연대장이었다가 이제 3군단 참모장으로 영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꽃을 다른 분이 바로 24단 초대 사단장인 송석하 준장입니다. 역시 이 송석하 준장도 박정희 장군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역시 늦게 군무에 들어가 가지고 육사 2기로 박정희 생도와 동기생이었습니다만은 2기생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먼저 사단장 별을 단 분이 바로 송석하 준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인물이 바로 3군 단장 육군 중장 강문봉 중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3군단 예의 7사단장 김용배 소장입니다. 이 김용배 소장도 박정희 대통령의 6년 후배입니다. 근데 역시 군영 출신으로 벌써 별 2개 7사단장이 됐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막 장군으로 진급해서 이 3군단 포병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군으로 진급을 시켜서 이제 내년 1월 달에 미국 포병학교 포트3라고 그러죠. 정식 유학을 가기 직전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 사진이 최명신 연대장이 참모장으로 영전하는 그거지만, 이 사진이 의미 있게 된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육사 2기생으로는 장군으로 진급을 해서 미국에 또다시 포병학교에 정식으로 유학을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특무대 장교인데, 원래 그 유명한 김창룡 장군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이 특무대 이제 부하를 이 축하식에 보낸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즉 박정희 생도가 늦게 그 신경군관학교에 가고 또 거기서도 수석을 했기 때문에 일본 육사에 또 가서 또 2년을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광복 후에는 또 광복군으로 또 활동하다가 또 1년 뒤 늦게 귀국하고, 그리고 군영 1기도 아니고 육사 1기도 아니고 육사 2기에 뒤늦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급이 늦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2기생의 선두주자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박정희라고 하는 장군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병 천재로 장군으로 이승만 박사가 진급을 시켜서, 보통 장군들은 해외에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뭐 연수나 견학이나 뭐 이런 걸 갑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박정희 장군을 진급시켜 가지고 장군으로 정식 미국에 그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프리미어 리그의 어떤 연수라든지 또 임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이제 그 선수로 가게 됐다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에 유학 가게 된 에피소드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청년 장교들을 키우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탁월한 군인 청년이라도 미국의 군사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 컨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또 컨닝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53년도 6월 달에 유학 사업이 끝날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컨닝을 하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포기하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금 제기를 하면서 바로 박정희 장군을 진급시키면서 명령을 내리죠. 너는 군인 천재니까 이번에 유학 정식으로 가가지고 미국 놈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달라. 그리고 역시 김창룡 장군도
장군을 유학 보내니까 얼마나 또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서로 인맥을 동원해서 서로 가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인맥을 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장군이 탁월하면서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숙군 사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함이 걸려서 유학이 취소될 뻔했는데 그걸 또 살려준 분이 바로 김창룡 장군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창룡 장군께서 그런 모든 음해와 그 모든 걸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박정희 장군한테 이때는 이제 장군도 됐으니까 형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형님이 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놈들의 좀 본때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 청년 시절 만주 신경군관학교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바로 그 당시 동북아시아의 최고 엘리트 청년이라는 의미였었고 거기에 감동을 받은 강문봉이라는 청년이 만주 신경군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최고의 또 군인 엘리트로 성장을 해서 이렇게 53년도에 벌써 육군 중장으로 그러니까 이때가 30살 때입니다. 30살 때 이미 육군 중장이 돼가지고 상군단장이 되게 되는 이러한 그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인연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일본 육사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 육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군국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의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게 일본 육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동경 제국대학 법과보다도 또 경제과보다도 일본의 최고 엘리트가 들어가는 게 일본 육사이기 때문에 뭐 감히 조선의 청년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왕족이라든지 영춘왕이라든지 이런 왕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이것이 일본 육사인데 만주 신경군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이알림 생도와 함께 육사에 편입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일본 육사에 편입을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일본 육사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일본 육사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병과가 있습니다. 병과. 그 일본 육사 중에서도 최고의 병과가 바로 포병병과인데 그래서 포병병과는 3년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 말기이기 때문에 2년 만에 졸업을 했죠. 역시 이때 이알림이가 수석으로 졸업하고 박정희 생도가 3위로 또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박정희를 수석을 줘야 되지만 오히려 박정희를 그렇게 안 하려고 일부러 3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증언들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육사를 그것도 포병범과를 거의 우등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은 당대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도 박정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축구의 발롱드롱 상을 받았다는 거죠. 아시아의 발롱드롱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자, 그래서 이 일본의 육사 출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나중에 증명이 되는 거 아니? 15년 후에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5.16 혁명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국빈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954년도 이승만 박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받아가지고 최고 예우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혁명의 지도자가 대통령은 윤부선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바로 이 최고 국가위원 의장 박정희 의장이 동갑내기인 44세 그 케네디 대통령의 그 국빈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 거 아니? 그때까지 일본의 지도자는 미국 대통령의 정식 국빈 초청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바로 60년 1월 달에
아이젠하워가 퇴임을 앞두고 기시노부스케 수상을 실무 방문으로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아시아 전략으로 해서 메가더 원수가 메가더 원수가 일본을 군정 통치한 다음에 51년도에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을 다시 이제 주권을 회복시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잖아요. 그때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좀 새롭게 개정하는 조약을 60년도 1월 달에 맺기 위해서 처음으로 기시노부스키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의장은 혁명의 지도자고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식 초청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을 경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진 보세요. 자, 왼쪽 사진이 하네다 공항에 박정희 의장이 내려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른쪽에 누가 섰습니까? 바로 이케다 하마토 현직 주상이 영접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감동 안 받으세요? 문재인이가 미국에 초청받아 가지고 갔더니 공항에 과장이 나왔잖아요. 과장급이. 그리고 뭐 레드카펫도 안 깔렸다고 그러고. 그런데 박정희 혁명 지도자 의장인데 공항에 일본의 현직 수상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왜? 일본 육사 출신이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최고의 엘리트 청년 박정희 청년이 혁명의 지도자에서 일본에 오게 되니까 이케다 하마토 수상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기자회견에 배석을 하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박정희 청년이의 그 일본 육사 출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의 수상이 이케다 수상이잖아요. 역시 이케다 수상도 박정희 의장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방문한 사진이고, 그 오른쪽에 코시엄 기르는 분이 바로 정일권, 그 당시에 이제 주미대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나이도 같죠. 그리고 이제 옆에 소개하는 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의 양자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주미대사를 지냈던 양유찬 주미대사입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이 키워놓은 이런 인재들이 결국 박정희 의장을 도와서 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거죠. 그래서 일본 육사 출신, 그것도 포병의 최고 엘리트 박정희 청년이 15년 후에 혁명의 지도자가 되어서 일본의 공항에 왔을 때 현직 수상, 전직 수상이 다 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큰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공항에 온다고 하면은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중을 나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또 이런 그 분위기를 또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지, 정권에 좀 이용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의미가 일본 육사 출신이었다는 말, 즉 박정희 청년이 일본 육사를 졸업했다는 것은 친일파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 당시 아시아 최고의 엘리트였고, 결국 일본의 현직 수상까지도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존경하고 또 대우하고 또 그와 협력을 통해서 아시아의 그 세계사를 인도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 일정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삽교천 방조제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삽교천 방조제 끝나고 당진 송신소 방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한강의 기적을 북한 동포들에게도 알려서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전해서 우리 여러분 참고 있나면
우리가 통일시켜 주겠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비밀 대북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비밀리에 방문한 게 당진 송신소입니다. 그런데 국제 외교적으로 마지막 국정 일정은 10월 16일, 즉 10월 26일, 11일 열흘 전이죠. 바로 리칸유 수상을 영접한 리칸유 수상과 정상을 회담한 사건이 바로 마지막 국제 외교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또 이 감동을 받은 것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리칸유 수상의 이 국가 간의 정상회담의 통역을 27살 박근혜 영예가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이제 놀랐습니다. 국가 간의 정상의 통역은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국제 외교, 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대한 이 멘탈리티가 스테이트맨십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그걸 27살의 여자 청년이 했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또 놀란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도 박정희 청년이 일본 육사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리칸유 수상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황무지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싱가포르를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도시국가로 만든 싱가포르의 국부이면서 최고의 아시아 지도자가 리칸유 수상입니다. 이 리칸유 수상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싱가포르 여행 많이 가시죠? 가면 그 선진국 모습이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7만 불로, 우리는 지금 3만 5천 불을 못 넘고 있는데 지금 2배가 되는 7만 불로 싱가포르이 아시아 최고의 나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나라를 이룬 게 바로 리칸유 수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의 최고 지도자로 세계 지도자들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분이 바로 리칸유 수상과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와 리칸유는 선의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속 리칸유 수상을 초청을 했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리칸유 수상을 계속 국빈 초청을 했는데, 또 리칸유 수상은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부하고 안 갑니다. 왜? 뻔하거든요. 왜 뻔합니까? 싱가포르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포항제철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 포항제철 같은 거, 또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리칸유 수상한테. 근데 리칸유 수상은 그걸 아니까,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방문을 이제 안 갔던 거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런데 이 리칸유 수상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영 제국 식민지 당시에 중국인이지만 영국계 그 영어권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지만 중국어를 못했습니다. 왜? 영어 청년이니까, 영어권 청년이니까. 그런데 1942년 2월 달에 일본 제국에 의해서 자기가 정말 하늘처럼 생각했던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싱가포르의 종주국이니 영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청년 시절에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과 함께 또 이 리칸유 수상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어? 일본 놈도 할 수 있어? 그럼 나 중국인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또 놀라운 그 희망을 이 강대국이 된 일본 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리칸유 청년도 이제 꿈을 키우게 되고, 그래서 캠브리지 유학을 하고 나중에 싱가포르에 와서 싱가포르를 건국하게 된 결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일본 제국 때문입니다. 즉 일본인들이 아시아의 최고 강대국을 이뤘던 모습을 보면서 일본 놈도 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과 이걸 가졌던 거죠. 자, 그래서 싱가포르의 이 리칸유는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또 그 당시에 싱가포르는 이제 말레이시아 한 연방이었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연방의 싱가포르 지도자로 국회의원으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는데, 모든 정치가의 꿈은 그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은 누구예요? 농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말레이시아에서도, 농업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도 대부분 농민들인데, 이 중국인 리콴유가 싱가포르의 국회의원이지만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탁월한 정치적 기를 발휘하니까 말레이 국민들까지도 리콴유를 존경하게 되니까 이 쿤 수상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싱가포르를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연방에서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싱가포르이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싱가포르를 리콴유가 지혜를 써가지고 물류로, 또 항만으로, 또 유명한 그 말라카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항구의 기능을 싱가포르로 조성해가지고 이제 도시국가를 만든 게 이제 리콴유거든요. 리콴유가 이렇게 도시국가로 발전을 시키다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리콴유가 여기서 또 뭘 깨닫게 되는 거니? 이제는 영국 중심으로 세계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세계사가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미국을 배우기 위해서 리콴유가 현직 수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미국을 배우고 미국의 정관계 인맥을 맺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현직 수상이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정식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유학을 가면서 키신저라든지 미국의 이제 인맥들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 허드슨 연구소의 허먼 칸 박사, 허드슨 연구소의 허먼 칸 박사를 만나서 허먼 칸 박사를 통해서 또 싱가포르의 미래라든지 이런 그것들을 또 조언을 받게 됩니다. 이 허먼 칸 박사는 그 당시 미래학자로 IQ가 240 정도로 최고의 그 석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래학자로서 또 싱가포르 리콴유가 취하면서 국제 외교 정치 경제 문제를 조언하면 얘기하다가 리콴유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를 자꾸 국빈 초청하는데 자기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간다 그랬더니 허먼 칸 박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의 모든 경제 개발은 허먼 칸 자기와 디스커션하고 자기가 어드바이스 해준 거라는 사실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허먼 칸 박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는 냉전의 시작이 될 때 허먼 칸 박사가 박정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우수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나라로 한국을 선택하고 박정희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하면서 존슨과 대통령과 친밀해지면서 미국하고 연결이 되면서 허먼 칸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어드바이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1973년도 사진입니다. 허먼 칸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 뭐가 보여요? 국민교육헌장 보이시죠? 벽에 국민교육헌장 보이십니다. 그래서 허먼 칸 박사와 매년 만나듯이 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허먼 칸 박사가 리콴유에게 당신이 만나봐야 될 유일한 지도자가 있다면 박정희다. 그래서 박정희를 꼭 만나봐라. 그래서 79년도에 이제 리콴유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상대 국가 정상에 대한 프로필을 다 연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리콴유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프로필 파일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프로필 파일을 딱 첫 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어요? 일본 육사 수석 졸업이라는 문구를 딱 보자마자 리콴유가 파일을 덮어버립니다. 왜? 그 이유는 볼 거 없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 자기도 일제시대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아시아 최강국의 일본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것은 뭐야? 당대 최고 엘리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박정희에 대한 프로필을 볼 것 없이 곧바로 다이렉트로 모든 대화를 해도 통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바로 싱가포르의 최고 청년인 리콴유를 선발해 가지고 일본 제국의 정보국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왜? 영어권 청년에다가 또 영국을 잘 아니까. 그래서 리콴유 청년이 바로 싱가포르의 그 일본 정보국에 있으면서 일본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시스템, 또 법치주의, 또 이런 것들을 이미 청년 시절에 다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콴유가 자기는 정보국이 있었지만 그 일본 육사의 포병의 수석 졸업자라고 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이제 경외감을 갖게 된 거죠. 역시 리콴유도 한 7살 정도 그 나이가 후배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됐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열흘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운명을 맞이했지만, 이 인연 때문에 또 리콴유 수상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또 인연이 또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박정희라는 청년이 일본 육사 수석 졸업이라는 것은 친일파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대 이제 만주신경학교는 동북아시아 최고 엘리트라는 의미였었고, 일본 육사라는 건 뭐예요? 당대 아시아의 최고 엘리트라는 의미지 친일파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제가 다음 3편에서는 이제 박정희 청년이 조선공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졸업을 하고, 그러다가 숙군 사건이 나고, 숙군 사건에서 어떻게 구명이 됐는지, 이것도 아주 좌파든 우파든 너무 왜곡이 많아요. 전설이 많아요. 그래서 좌파는 좌파대로 이걸 매도하기 위해서 하고, 또 우파는 우파대로 또 이걸 또 너무 신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 숙군 사건의 진실을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숙군 사건에서 박정희 이 장교가 사면을 받고 구명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일본 육사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박정희라고 하는 이 타고난 군인 천재를 사면시키게 됐나, 바로 그거와 관계돼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한 가지 빠뜨린 것 중에, 이제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군 소위를 하면서 일본군이 아니라 만주군 소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주군 제8단 연대장인 당재영이라고 하는 중국인 대령에 부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독립군을 토벌했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부관이기 때문에 무슨 현장에参정을 합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다 그 당시에는 독립군 자체가 없었고 다 공산주의를 토벌하는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는 상해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아서 육사를 들어가고 군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관동군의 모든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상해 임정에 보냈고, 더 놀라운 것은 박정희 청년의 이 중위 당시죠, 관동군의 모든 전력을 파악해가지고 미군에까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정보는 뭔고 하니, 이 관동군은 허수아비다, 관동군의 주력은 이미 동남아 전선에 다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북아시아는 텅 빈 무주공산과 같기 때문에 빨리 미군이 낙하산 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해 가지고 만주까지도 점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련이 진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최고급 정보를 미국께까지 보내줬지만, 미국이 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 당시 뭐 미국은 오키나와까지 못 왔고, 또 일본을 어떻게 항복시킬 것인지, 본토 상륙하려면 100만 명이 희생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탄을 사용하게 되죠. 결국에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하자마자 이제 소련군은 일본이 항복할 줄 알고 8월 8일 날 대일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그대로 9일부터 진격을 해가지고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9일 날 하얼빈을 점령하고, 그리고 15일 날 청진까지 들어와서 30일 날 원산까지 들어와가지고 북한까지도 다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최고 측근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한 아주 극비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박정희 중위에 이 정보를 미국이 활용을 해가지고 공수부대, 메가더 장군이 운영하는 187 공수부대를 만주에만 투입했어도 소련군은 만주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미국이 만주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에 대한 문제, 또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도와도, 한미동맹을 도와도 이런 그 실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핵개발까지도 염두에 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암살에 관련됐다고 하는 그런 루머가, 소문이 나올 정도로 뿌리 깊은 역사가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청년이 만주군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관동군의 모든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미군에게 제공을 했고, 그래서 미군이 이 정보를 활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하기 전에, 또 선전포고를 했다 하더라도 187 공수부대를 만주 지역에만 투입했어도 일본의 항복을 받을 수 있었고, 만주까지도 미국 통제 안에 다 두었으면 중국의 공산화도 안 일어났고, 소련의 침입도 없었고, 남북의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가정 때문에 박정희 청년이 이것이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한미 동맹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미국에 대한 이러한 상처 때문에 결국 자주국방을 너무 추구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히 핵 우산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핵을 개발하는 대신에 핵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제 개발에 중점을 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핵 개발까지도, 또 핵 추진 잠수함 뭐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했던 이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서거까지도 연결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원래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이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도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이미 감옥에 있을 때,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쓰면서 그 책에다가 링컨을 언급할 정도로 링컨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인연은 깊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 글이라든지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리더십을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13가지로 이 리더십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시는 것처럼 13가지로 제가 공통점을 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이제 링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비교가 둘 다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이러한 그 희망을 넘어서 뭐 그 당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국민, 가난한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부국강병, 나라에 대한 애국 애족의 마음까지도 승화시킨 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 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링컨 대통령은 그 켄터키주의 그 통나무집이라 그러죠. 오동나무 출신. 그래서 지금도 이 오동나무가 켄터키주와 또 박물관에 그대로 건축이 되어서 있을 정도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구미 상모 시골이죠. 그 오른쪽 사진이 바로 구미 상모등 생가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이 링컨 대통령의 그 통나무집, 그래서 켄터키주 호그넨빌이라고 하는 통나무집. 그래서 아주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습니다마는 가난에 대한 극복, 이것을 가난한 모든 백성들의 그 풍요를 위한 부국 강병의 애국애족의 비전으로 승화시킨 게 링컨 대통령과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박정희 대통령은 또 어머님이 40세에 늦게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넷째 형까지 있었고 박상희 형이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하려고 했다 그러죠. 그 어머니 백남이 여사가 참 가난한 굶어 죽는, 또 태어나면 병을 앓고 하는 그런 와중에 또 늦둥이를 잉태하니까 박정희를 임신하고 낙태를 시키려고 간장을 많이 먹어서 저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까맣다, 뭐 이런 그 루머가 있고, 또 낙태를 시키기 위해서 또 일부러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신 분이고, 생존력이 강하다 보니까 모든 적응력이 뛰어나고 또 모든 면에 그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보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오래 목회를 하면서 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고 또 적응력이 강하고 또 모든 면에서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게 가난한 시골 출신이지만 그 가난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이라고 하는 것을 승화시킨, 그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왕성한 독서력입니다. 두 번째 비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링컨은 거의 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 순회 교육을 18개월 정도 받을 정도였었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링컨이 이 탁월한 독서력, 엄청난 독서력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박정희 어린 그 시절에도 시골의 구미 초등학교 다녔지만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해 가지고 수많은 위인전을 읽었고, 특별히 5학년 때 읽었던 이순신 장군, 춘원 이광수가 쓴 이순신 장군 자서책, 그리고 나폴레옹 전기, 6학년 때 읽었던 나폴레옹 전기, 이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독서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트루먼 대통령도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트루먼도 탁월한 독서의 능력을 가졌던 분으로 결국 루즈벨트의 그 갑작스러운 서고로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승계가 됐지만, 정말 2차 세계대전 또 6.25 전쟁, 이 어려운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트루먼 대통령도 탁월한 이 독서력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죠. The leader, 독서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리더는, 지도자는 리더, 독서다. 제가 뭐 발음이 좋지 못해서
LEAD 읽다라고 하는 리더와 또 LEAD 리더라고 하는 그 대비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서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리더는 반드시 리더, 독서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걸 증명이라고 하듯이 링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탁월한 이 독서 능력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 그 공통점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군 사건의 진실, 그리고 거기서 사면받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일본 육사 출신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런 진실을 우리 또 시청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역사가 너무너무나 왜곡이 되었다는 거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100% 다 조작 날조입니다. 왜곡입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파헤치면 너무너무나 위대한 역사가 발견되기 때문에, 또 우파들도 너무 허황되게 이렇게 신화화하지 말고, 진실만큼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그 진실을 발견하고 진실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힘쓰고, 다시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지금 축구 분야에서 월드컵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가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하고요. 또 포르투갈에 이 호날두라고 하는 천재가 있지만, 우리 손흥민 못지않게 우리 청년들, 또 김민재라든지, 이번에 보니까 수비수 5명이 5 김이더라고요. 다 김씨가 5명이 다 수비수더라고요. 이 5 김, 김치 5라는 흥남철 수적전에 그 이야기도 있는데, 이 우리 청년들이 수비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서 일제 식민지 당시에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인들과 경쟁해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결국에 그 탁월한 능력이 건국 광복 이후에 탁월한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이 소련 중공을 물리치고, 또 그 탁월한 군사 지식을 경제에 적용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박정희 대통령과, 또 그와 함께했던 이 김용배 청년, 간문병 청년, 또 백선엽 청년, 정일권 청년,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월드컵, 우리 태극전사 청년들에게 선전을 기원하면서, 반드시 우리 지주에서 1등으로 진출해서 16강에서 이 H조에서 브라질 만나지 말고, 브라질은 한 4강 정도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청년들도 이번에 독일을, 또 우리가 격파했던 것에 도전을 받고 이번에 독일을 격파했는데, 일본 청년들도 또 선전을 해서 또 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과 함께 경쟁해서 이제 아시아가 세계사를 주도한다는 것을 우리 한국 청년들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증명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 분야에서 우리 조원진 당대표께서 여러 방송사를 통해서 국가 운영, 국가 경영, 컨트롤 타워, 이 문재인의 악정과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우리 정치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시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